태호, 넌 내 피다. 하지만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 곁에 둘 수 없었다. 30년 전 어머니의 편지를 읽는 순간 태호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저택 서재, 아무도 없는 깊은 밤에 우연히 발견한 낡은 가죽 가방 속에서 나온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란 말이야?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 강병수, 어머니란 김연희. 이 서류에는 선명한 글자들이 뚜렷했어요. 30년 동안 운전기사로 그런데 사실은 친아들이었다고? 태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지만 30년간 운전기사 아저씨로 불린 남자가 갑자기 재벌 2세라니 그 누가 믿겠어요. 밖으로 나온 태호는 달빛 속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죠. 손에는 그 충격적인 편지 한 장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 태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구 한성그룹 회장 저택 지하 주차장에 검은 벤츠가 조용히 들어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박태호, 올해 50살이 된 한성그룹 전속 운전기사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깔끔한 외모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건 태호의 눈빛이에요. 깊고 조용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태호는 트렁크에서 회장의 일정표와 상비약을 꺼냅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상이지만 최근 약의 종류가 부쩍 늘어난 게 걱정스러워요. 수첩을 펼쳐보다가 태호의 시선이 멈춥니다. 모서리에 회장이 적어둔 흐릿한 메모가 보이거든요. 태호에게 언제까지 이 비밀을 아들이라고 말해야. 글자가 급하게 지워진 흔적이 선명합니다. 태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재빨리 수첩을 덮습니다. 비밀, 아들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1층 거실로 들어서니 강병수 회장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십니다. 78의 나이에도 위험이 있지만 최근 몸이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 눈에 띄어요. 하지만 태호가 나타나자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태호가 정중하게 인사드리자 강병수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고 태호를 바라봅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태호를 볼 때만큼은 특별한 온기가 스며 있어요. 태호야, 오늘도 일찍 와서 정말 고맙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잤나? 몸 조심해야 하는데. 왜 회장은 자신에게만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요? 태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이사회, 11시 협력사 미팅, 오후 2시 병원 검진이 있으십니다. 회장은 잠시 태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요. 태호야, 회장이 목소리를 떨며 말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내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싶다. 정말로. 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단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강병수 회장의 장남 강태준이 거실로 나타나죠. 55살의 한성그룹 부회장인 태준은 아버지를 닮았지만 얼굴에는 늘 불만스러운 표정이 묻어 있어요. 특히 태호를 볼 때는 더욱 차갑게 변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사회에서 민석이 문제로 또 말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준이 소파에 앉으며 날카롭게 묻습니다. 솔직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민석이가 회사 지분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둘째 강민석과의 후계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태호는 자리를 뜨려 하는데 태준이 차갑게 말합니다. 잠깐, 기사 아저씨.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합니다. 가족 회의 시간이니까 아래에서 차나 닦고 계세요. 회사 기밀사항을 외부인이 듣는 건 적절하지 않죠.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결국 남이니까요. 순간 태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외부인, 남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찌르듯 아프네요. 30년 동안 이 집안을 섬겨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태준아! 강병수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난 기색이 역력해요. 태호는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가족 같다고요? 태준이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현실을 봅시다.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기사는 기사고 직원은 직원입니다. 회사 후계 문제에 외부인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태준의 시선이 태호를 훑어봅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무시가 아닌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어요. 태호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낍니다. 30년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외부인일 뿐이라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와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나는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남인일까? 회장님, 저는 아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태호가 평정을 유지하며 말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병수 회장은 태호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진실을 털어놓고 싶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 태호야. 잠깐만 기다려라. 회장의 목소리에는 말하지 못하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그 눈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의문이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차에 앉아 태호는 깊은 숨을 내쉽니다. 30년 전 20살의 고아원에서 이 집으로 온 날을 떠올려요. 그때 강병수 회장이 직접 고아원에 와서 자신을 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득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태호야, 너를 맡긴 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단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를 꼭 안아보시더구나. 언젠가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정확히 20살이 되던 해 강병수 회장이 나타났죠. 또 다른 기억이 스쳐갑니다. 태호가 이 집에 온 첫날 밤 회장이 서재로 불러서 했던 말이에요. 태호야, 여기서는 내가 내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거라. 그때 회장의 목소리에는 지금과 똑같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저택을 바라보며 태호는 생각에 잠깁니다. 왜 회장은 자신에게만큼은 그토록 다른 시선을 보내시는 걸까요? 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면 목소리에 숨길 수 없는 떨림과 애정이 실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태주는 그토록 자신을 경계하고 외부인 취급을 하는 걸까요? 혹시 태준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수첩에서 본 그 메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태호에게 아들이라고 말해야. 회장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문득 사람들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라요. 기사 아저씨, 회장님 젊었을 때랑 정말 닮으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교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어요. 시동을 걸며 태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정말 누구일까? 이 집안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회장님이 숨기고 계신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태준의 외부인, 남이라는 말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의문도 더 커졌습니다. 정말 자신은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남일까요?
그렇다면 회장의 그 특별한 시선과 애정어린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보는 태호의 모습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처럼만 살 수는 없다는 듯이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태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늘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빛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둔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혀내려는 강한 의지가 말이죠. 회장의 수첩에 적힌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혹시 그 단어가 자신과 관련된 것일까요? 혹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차를 천천히 움직이며 태호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진실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더 이상 모른 척하며 살 수는 없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 집안과는 어떤 관계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오전 9시 한성그룹 본사 42층 회의실. 태호는 강병수 회장을 모시고 이사회장으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회장의 얼굴을 살펴보니 아침보다 안색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호흡도 가빠 보이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강태준과 강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회장을 모시고 들어오자 민석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기사분까지 회의실에 들어오시는 건 처음 보네요. 강태준도 즉시 끼어듭니다. 가족 회의에 외부인이 있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병수 회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태호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태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다. 형제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가운데 회장은 태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강병수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 어떻게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태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하나입니다. 사기로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 이미 폐와 뼈로 전이가 시작됐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한다. 회의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곁을 지켜온 회장이 시한부라니. 그런데 몇 분 후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회사 후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민석도 즉시 끼어듭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정해야 할 때입니다. 태호는 경악했습니다.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10분도 안 되어 두 아들이 회사 승계 이야기를 꺼내다니. 저는 장남으로서 당연히 회사를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태준이 말하자 강민석이 즉시 반박합니다. 형, 실적을 보면 제 부서들의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저를 후원하시고요. 내 장인 힘만 믿고 있는 거냐? 형이야말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제의 말다툼이 격해지자 강병수 회장이 피곤한 듯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만해라. 아버지가 시한부라는 얘기를 듣고 회사 다툼부터 하는 게 맞냐? 회의가 끝나고 형제들이 나간 후 강병수 회장이 태호에게 힘없이 말합니다. 태호야, 미안하다.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줘서. 회장님,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회장이 쓸쓸하게 미소 짓습니다. 아직 꼭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쉽게 떠날 수는 없다. 그날 저녁 태호는 회장을 모시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페라 관람 일정도 급히 취소됐어요. 밤 10시경 태호가 차량 정비를 마치고 나오는데 진한 술 냄새가 풍겨옵니다. 돌아보니 강민석이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걸 보니 상당히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기사 아저씨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민석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합니다. 전무님, 늦은 시간에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가요? 대학 동기들이랑 술자리가 있었어요. 아버지 병 얘기 듣고 기분이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민석의 표정이 180도 변합니다.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사 아저씨, 오늘 회의실에서 참 당당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집안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태호는 불안한 예감에 뒤로 물러서려 하는데 민석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술기운에 거칠게 속삭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챙겨주셔도 아저씨는 그냥 우리 집 운전기사일 뿐이에요. 민석의 목소리가 독해집니다. 감히 우리 집안일에 관심이나 가질 처지가 됩니까? 평생 기사나 하면서 사는 주제에. 태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침에 외부인이라는 말에 이어 이번에는 더욱 모욕적인 표현까지. 더 웃긴 건 민석이 비웃으며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저씨를 가족 같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스워요. 가족이 되려면 같은 피가 흘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석이 태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며 독하게 말합니다. 아저씨는 우리와 완전한 남이에요. 고아원에서 주워다가 그냥 불쌍해서 키워준 거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고 생각해요? 순간 태호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고아원에서 주워다가 불쌍해서 키워주니라니. 그리고 또 하나 민석이 태호 귀에 바짝 대고 더욱 독하게 속삭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아저씨가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회장님이 좀 잘해주신다고 해서 말이에요. 그건 그냥 늙으신 분의 동정심이에요. 태호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낍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상처가 가슴을 도려내듯 아파와요. 아저씨가 아무리 30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했어도, 아무리 개처럼 따라다니면서 굽신거려도 민석의 말이 더욱 잔혹해집니다. 결국은 남이에요. 절대로 우리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꿈은 꾸지도 마세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태호를 훑어보며 경멸하듯 말합니다. 특히 요즘 아버지가 아저씨를 너무 특별하게 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냥 나이 드신 분이 감정이 풍부해지신 거예요. 별다른 의미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민석이 비틀거리며 저택으로 들어가고 태호는 홀로 서 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이상하게 눈가가 뜨거워져요. 기사 주제에 고아원에서 주워다가 동정심 개처럼 따라다니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잔혹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왜 강민석은 그토록 자신을 경계하고 독하게 대하는 걸까요? 단순한 운전기사라면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문득 오늘 회장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태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수첩에서 본 아들이라는 단어도.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쥡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회장의 시한부 선고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오늘. 형제들의 잔혹한 모욕과 경계심,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태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진실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더 늦기 전에 모든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수동적인 그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오후 강병수 회장이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어 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은 검진 후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셨거든요. 아마도 자신의 시한부 소식을 전하러 가시는 것 같았어요. 저택에 도착한 태호는 차를 차고에 주차한 후 평소 습관대로 회장실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회장이 없을 때 서재와 개인 공간을 정리해드리는 게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거든요. 2층에 위치한 회장의 서재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입니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에는 수천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고 중앙에는 고급 원목으로 만든 커다란 책상이 자리하고 있어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고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장 정리를 하던 중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책장 뒤편에 조그만 틈새가 있더니 거기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숨겨져 있는 게 보였거든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의 개인적인 물건을 함부로 건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어젯밤 강민석에게 들은 모욕적인 말들과 회장이 자신을 대하는 특별한 태도에 대한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수첩에서 본 아들이라는 단어까지. 태호는 결심을 하고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어요. 가죽이 바스러질 정도로 낡았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는데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일 위에 있던 건 여러 장의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들이 보였어요. 태호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첫 번째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편지는 강병수 회장이 젊었을 때 쓴 것 같았어요. 글씨체가 지금보다 훨씬 단정하고 힘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연희에게 오늘도 당신을 만날 수 없어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지만 당신에 대한 제 마음만큼은 진실합니다. 태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편지 내용으로 봐서는 회장이 젊었을 때 연희라는 여성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다음 편지에는 더욱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아버지께서 다른 집안과의 결혼을 강요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이 없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태호는 점점 더 놀라워했어요. 회장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렇다면 회장 부인과의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세 번째 편지를 읽다가 태호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연희야,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기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신과 아이를 지켜줄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잠시 다른 곳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데려와서 제대로 키우겠다고 약속합니다. 태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 이야기가 자신과 관련된 건 아니겠죠? 마지막 편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연희야, 우리 아들 태호를 고아원에 맡기는 일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 반드시 데려와서 진실을 말해주겠습니다. 태호는 분명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 훌륭하게 자랄 거라고 믿습니다. 태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 이럴 수가. 편지에 나오는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말인가요? 급한 마음에 태호는 가방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러자 공식적인 서류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태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분명히 박태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버지란 애는 강병수, 어머니란 애는 김연희라고 되어 있었어요. 태호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강병수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말인가요? 다른 서류들을 더 살펴보니 김연희라는 여성에 대한 기록들이 나왔어요. 사진도 몇 장 있었는데 아름다운 여성이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사진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딘지 낯익은 얼굴 같았거든요. 가방 맨 아래에는 또 다른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건 김연희가 강병수 회장에게 쓴 편지 같았어요. 병수 씨, 태호가 벌써 5살이 됐어요. 정말 아버지를 닮아서 똑똑하고 의젓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파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태호를 찾아주세요.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태호에게 말해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편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마도 김연이라는 여성이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태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고아원에 있었는지, 왜 강병수 회장이 직접 데리러 왔는지, 왜 회장이 자신을 그토록 특별하게 대해주시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자신은 강병수 회장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진짜 아들이었던 거예요. 태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동안 외부인, 남 기사 주제 같은 말들을 들으며 상처받아 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이 집의 진짜 핏줄이었다니. 그때 아래층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돌아오시는 것 같았어요. 태호는 급하게 편지들과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원래 자리에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쿵쿵 뛰고 있었어요. 서재문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면서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할까요? 거실로 내려가니 강병수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어요. 태호를 보자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태호야, 집에 일찍 왔구나. 오늘 검진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더구나. 태호는 회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회장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냥 고마운 고용주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버지였거든요. 회장님, 태호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왜 그러나, 태호야.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회장이 태호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냥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회장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고맙다. 태호야,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 나이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말을 들으며 태호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회장도 모르고 계시겠지만 태호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강태준과 강민석이 왜 그토록 자신을 경계하는지까지도 말이죠. 태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자신의 정체를 알았으니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 진실을 드러낼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자신이 강병수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회장이 지금까지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해 오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며칠 후 강병수 회장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보다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회장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저녁 중요한 가족 회의를 열겠다고 하신 거예요. 태호는 진실을 안 이후로 회장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어요. 언제, 어떻게 이 비밀을 드러낼지 고민만 깊어갔습니다. 저녁 7시 한성동 저택 대형 거실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병수 회장이 중앙 소파에 앉고 그 양옆으로 강태준과 부인 서미경, 그리고 강민석과 부인 한지영이 자리를 잡았어요. 태호는 평소처럼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서다. 회장이 직설적으로 말문을 열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재산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다. 강태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남으로서 회사를 이어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회장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고요. 하지만 강민석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형, 경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 성과를 봐야죠. 제가 담당한 해외 사업부의 수익률이 형 부서보다 20% 높다는 걸 아시잖아요. 민서가 숫자가 다가 아니야. 리더십과 경영 철학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형이 지난해 중국 프로젝트에서 50억 손해본 것도 리더십인가요? 형제의 말다툼이 시작되자 며느리들도 가세했습니다. 서미경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시동생, 그건 시장 상황 때문이었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지영도 질세라 대꾸했습니다. 형님, 사업이 어디 변명으로 되는 건가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희 남편은 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아서 혁신적이라고요? 서미경이 비웃었습니다. 장인어른 뒷배 믿고 함부로 구는 게 혁신인가요?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장인 힘을 썼다고. 가족들의 말다툼이 점점 격해지는 가운데 강병수 회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호는 그런 회장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재산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그때 강민석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형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형이 작년에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야, 민서가! 강태준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형도 제 개인사를 들추고 다니면서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강병수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형제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미경이 한지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시동생에는 정말 염치가 없네요. 시아버님 앞에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다니. 거짓말이라고요? 증거도 있는데 무슨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형님네가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쇼핑한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가족들의 싸움이 절정에 달하던 그때였습니다. 강병수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러더니 그대로 소파에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강태준과 강민석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며느리들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태호는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회장님! 회장님! 태호가 회장 곁으로 달려가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태호는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속으로 계속 부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큰 소리로는 말할 수 없었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회장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기가 어색했거든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환자분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괜찮아지실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암 말기에 심근경색까지 겹쳐서 며칠 정도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강민석의 부인 한지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서미경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그들과는 다른 이유로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가족들은 교대로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태호는 맨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회장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태호가 조용히 불렀는데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태호야. 왔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네, 회장님, 괜찮으시죠? 곧 나아지실 거예요. 회장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혹시 회장이 자신에 대한 비밀을 말하려는 걸까요? 회장님, 저한테 미안할 게 뭐 있으세요? 오히려 제가 감사한 마음뿐인걸요. 아니다. 태호야.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회장이 태호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꼭 말해야겠다. 태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태호야. 사실은 회장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회장의 맥박이 불안정해진 거예요.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와서 태호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태호는 할 수 없이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서서 기다리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아버지, 제발 괜찮으세요. 아직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는데. 한편 복도 한쪽에서는 강태준과 강민석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이러시는데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맞다. 일단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지. 태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태호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이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태호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집에 가서 쉬었지만 태호는 회장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회장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언제 또 위험해질지 모른다고 했어요. 태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회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실을 알고 있어요. 서재에서 편지들을 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으세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그리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건강이 너무 위험했고 다른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태호는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태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의문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함께요. 강병수 회장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밤, 주치의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언제 의식을 잃을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워졌고 신장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차분하지만 냉정한 말에 태호는 온몸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막 진짜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렇게 빨리 잃게 될 줄이야. 강태준과 강민석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태호가 보기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자꾸 서로를 향했고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형,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민석이 형에게 의미심장하게 속삭였어요. 그러게. 아버지가 의식을 완전히 잃으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태준도 초조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태호는 병원 복도에서 형제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시면 정말 모든 게 끝이에요. 유언장도 제대로 못 쓰시고 재산 분배도 법정 상속으로 가버릴 텐데. 민석이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아버지 인감을 가져와야겠어. 태준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시간이 정말 없어. 의사 말로는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잖아. 태호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인데 인감을 왜 가져온다는 걸까요? 인감을 가져와서 정확히 뭘 할 생각이에요? 민석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다 준비해놔야지. 회사 이사회 결의서, 재산 분할 협의서, 주식 양도 계약서. 태준이 구체적으로 나열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의식이 돌아오실 때 한 번에 다 서명받는 거야. 태호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 행위였어요. 1시간 후 태호는 저택에 들러 옷을 갈아입으려 했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에 강태준과 강민석이 함께 있었고 식탁 위에는 회장의 인감과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회사 지분은 우리가 60대 40으로 나누고 태준이 서류에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민석이 즉시 반발했어요. 60대 40이라고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해외 사업부까지 맡고 있는데요. 내가 장남이고 부회장인데 왜 너와 똑같이 가져야 하냐? 형, 지금 21세기인데 장남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능력과 성과로 평가해야죠.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재산 다툼을 벌이는 모습에 태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라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이 당황하며 서류들을 숨기려 했어요. 태호 씨, 우리는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서류 정리요? 회장님 인감으로 위조 서류를 만드는 게 서류 정리인가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강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어요. 위조 서류라뇨?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의식을 완전히 잃으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회장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몰래 하시는 겁니까? 저는 회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강민석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태호 씨, 그러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태호가 회장의 서재에서 서류 가방을 뒤지고 있는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편지들을 읽고 출생신고서를 보는 모습, 심지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언제부터 몰래카메라를... 집안 보안을 위해 설치해둔 보안 카메라예요. 그런데 우연히 재미있는 장면이 찍혔더라고요. 민석이 악의적으로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신뢰받던 운전기사가 주인 몰래 개인 서재를 뒤지고 중요한 서류들을 훔쳐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네요. 강태준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태호 씨,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간 신뢰받던 운전기사, 주인 몰래 중요 서류 훔쳐봐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갈 텐데 평생 기생충처럼 우리 집에 빌붙어 살면서 이제 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올 거예요. 민석이 끼어들었어요. 태호 씨의 고아원 출신 과거도 낱낱이 파헤쳐질 테고요. 태호는 주먹을 꽉 쥐며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본 것뿐인데. 궁금해서요?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주인의 개인 서재를 몰래 뒤질 권한이 어디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절도 미수죄예요. 태호 씨, 지금 선택하세요.
민석이 스마트폰을 흔들며 협박했어요. 우리 일에 입 다물고 조용히 있을 건지, 아니면 이 영상이 전국 방송에 나가는 걸 감수할 건지, 만약 태호 씨가 우리를 방해하거나 아버지께 이상한 말을 한다면 태준이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태호 씨가 지금까지 어떻게 밀붙어서 살아왔는지도 모두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고아원 시절 기록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태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될 거라고요. 민석이 가세했습니다. 태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찾으려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되어 돌아왔어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모르는 형제들은 태호를 그저 이용가치 없는 운전기사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을 흔들면 평생 기생충처럼 살아온 내 추악한 과거를 온 세상에 까발려 버릴 거야. 민석이 마지막 경고를 날렸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조직적인 협박에 완전히 무력해진 상태였어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태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호 씨는 계속 충실한 운전기사로만 살아가세요.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요. 태호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면서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자신이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을 찾으려던 행동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회장을 바라보며 태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형들의 음모를 막을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날 밤 태호는 병원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말할 수 없고 아버지를 지키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태호는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협박으로 인한 절망감과 며칠간의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강민석과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거든요. 기생충, 외부인, 범죄자. 이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태호를 괴롭혔어요.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까요? 진실을 알았지만 말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지킬 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간병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태호 씨,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계속 태호 씨를 찾으세요. 태호는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의식을 되찾으셨다니.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가니 강병수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벗고 힘없지만 또렷한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태호야. 왔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평소보다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의식을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태호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안도감을 표했어요.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십니까? 회장이 태호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평소보다 더 간절한 힘이 들어 있었어요. 태호야.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태호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회장이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형제들의 협박이 떠올라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아니다. 태호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너도 이미 알고 있을 거다. 태호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회장이 자신이 서재에서 편지들을 본 걸 아시는 건가요? 회장님, 그게 무슨... 태호야. 회장이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 순간 중환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직접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태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태호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연희와의 소중한 아들이야. 내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친아들 말이다. 아버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재에서 어머니의 편지들을 봤어요. 태호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회장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어서. 네,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태준이 형과 민석이 형이 태호가 형제들의 협박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태준이와 민석이가 뭘 했나? 회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서재에서 편지를 본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찍혔다면서 만약 진실을 말하면 저를 범죄자로 만들겠다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안일했다. 아버지, 더 충격적인 건 지금 회장님 인감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고 있어요. 회사 지분과 재산을 자기들끼리 나누려고. 회장이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내 인감을 도용해서? 네, 제가 직접 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저를 협박하면서 입을 다물라고 했거든요.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호야, 그 아이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 내가 내 진짜 아들이고 정당한 상속자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증명할 방법이. 그때 회장이 힘들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태호야, 내 손을 봐라. 태호가 회장의 손을 보니 작은 금고 열쇠가 들려 있었어요. 오래된 황동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열쇠를 너에게 준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우리 집 서재 뒤편 벽면에 숨겨진 금고가 있다. 책장 뒤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거야. 회장이 힘들게 설명했어요. 거기에 내가 꼭 봐야 할 것들이 들어있다. 태호는 열쇠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내가 직접 쓴 친자 확인서가 있다. 병원에서 받은 우리 둘의 혈액형 검사서, 그리고 최근에 몰래 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어요.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야, 태호야. 태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까지 하셨던 건가요? 그래. 몇 년 전에 내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가서 검사했다. 99.99% 일치했어.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야. 그럼 저는 정말로... 그뿐만 아니다. 회장이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금고 안에는 내 진짜 유언장도 들어있다. 태준이와 민석이가 만들고 있다는 위조 서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 태호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이요? 태호야, 들어라. 회장이 태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와 민석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이번에는 태호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후에 알게 됐지만 내 부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그래서 두 아이 모두 입양한 거야. 하지만 세상에는 친아들이라고 발표했지. 회장이 힘들게 설명했어요. 태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강태준과 강민석이 입양아이고 자신이 유일한 친아들이라는 말인가요? 그럼 저만이... 그래, 태호야. 너만이 내 진짜 핏줄이다. 한성그룹을 물려받을 유일한 정당한 상속자야.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형들이 알면 금고 안에 있는 유언장을 봐라. 거기에는 한성그룹의 모든 주식과 재산을 내가 상속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회장의 눈빛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태준이와 민석이의 진짜 출생 비밀도 적혀 있어. 태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태호야, 더 이상 숨어 있지 마라. 내가 진짜 아들이고 이 모든 것의 정당한 주인이야. 회장이 태호를 격려했습니다. 그 열쇠가 내 미래를 바꿀 거다. 회장이 태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약속해라. 태호야, 내가 죽으면 그 금고를 열고 내 권리를 찾겠다고. 아버지, 태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태호야, 한 가지만 더 기억해라.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내 어머니 연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3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회장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그 후 회장은 다시 잠들었지만 태호의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의문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확신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손 안에 든 작은 금고 열쇠를 바라보며 태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형제들의 협박 따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태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용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용기였어요. 드디어 진실을 향한 마지막 열쇠를 손에 넣은 태호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강병수 회장은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태호는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회장의 눈빛에는 태호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태호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지만 진짜 아버지로 인정받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루가 태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강태준과 강민석, 그리고 며느리들은 울면서 슬퍼하는 척했지만 태호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회장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재산 분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장례식은 3일 후에 치러졌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장례식답게 정계와 재계의 수많은 인사들이 조문을 왔어요. 태호는 조용히 뒤에서 모든 절차를 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장을 섬기는 충실한 운전기사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태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금고를 열어볼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유언장 공개식이 열렸습니다.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석호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어요. 강태준과 강민석 부부, 그리고 회장 부인이 참석했습니다. 태호 씨도 참석하세요. 김석호 변호사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즉시 반발했어요. 변호사님, 왜 운전기사까지 유언장 공개에 참석시키시는 겁니까? 이건 가족만의 일인데요. 회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태호 씨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석호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석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님,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사 따위가 가족 유언장 공개에 참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호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사 따위라니. 곧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유언장 봉투를 열었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태준과 강민석이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을지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고 한성그룹 회장 강병수의 유언장. 김석호 변호사가 엄숙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의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제야 밝히게 되어 미안하다. 가족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김석호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나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다고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 강태준과 강민석은 내가 입양한 아들들이다.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어서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과 강민석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진짜 친아들은 따로 있다. 김석호 변호사가 더욱 놀라운 내용을 읽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김연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박태호가 바로 내 친아들이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주눅든 모습이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강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운전기사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김석호 변호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어나갔어요. 나는 연희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할 수 없었다. 태호가 태어났을 때도 세상의 시선 때문에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살이 되던 해에 데려와서 지금까지 내 곁에서 키웠다. 강태준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된 유언장입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없으실 때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강태준 씨, 앉으세요. 김석호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회장님이 정신이 맑을 때 작성하신 것이고 법정 공증까지 받은 정신 문서입니다. 더구나 혈액형 검사와 유전자 검사 결과도 함께 첨부되어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박태호 씨와 고 강병수 회장님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9%입니다. 과학적으로 친부자 관계가 확실히 증명되었어요. 며느리 서미경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어떻게. 한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김석호 변호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나 강병수는 내 유일한 친아들 박태호에게 한성그룹의 모든 주식과 재산을 상속한다. 강태준과 강민석에게는 각각 100억 원씩의 현금을 유산으로 남기지만 회사 경영권은 친아들인 박태호가 물려받아야 한다. 안 돼!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운전기사 따위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태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태준 씨, 저는 이제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저는 강병수 회장의 아들이고 한성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강민석이 태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회사를 경영한다는 거야? 30년 동안 운전기사나 하던 내가. 제가 30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태호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태호야,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한성그룹을 이끌어갈 유일한 사람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강태준이 마지막으로 아각거리며 말했어요. 이런 일은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법적으로 다툴 거야. 태호가 강태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 아버지가 두 분을 입양해서 30년 동안 친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세요? 감사하다고? 강민석이 비웃었어요. 우리가 회사를 키워온 건데 무슨 감사? 그렇다면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00억 원씩 받으시면 충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김석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유 원장 공개가 완료되었습니다. 박태호 씨가 한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시는 거고 모든 법적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태호는 깊은 숨을 쉬며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운전기사 아저씨로만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태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성그룹을 성실히 이끌어가겠습니다. 강태준과 강민석은 충격과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고 태호는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어요. 대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새로운 책임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 원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한성그룹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30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재벌 적통 아들 한성그룹 진짜 상속자는 따로 있었다. 세계 최대 반전 드라마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태호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강남 한성동의 오래된 관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본가의 호화로운 저택 대신 30년 동안 살아온 소박한 관사를 선택한 거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태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전속 운전기사가 배정되었지만 태호는 여전히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회사로 향하는 길에 태호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경호 차량을 봤습니다. 회장이 된 후로는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호를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태호 씨, 수고하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호칭 하나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김석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호 회장님, 오늘 첫 이사회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회사 경영에 대한 경험이 괜찮습니다. 태호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임직원들이 도와주시겠죠. 오전 10시 태호의 첫 번째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성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어색해했지만 태호가 차근차근 회사 현황을 파악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사업부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태호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해외 사업부장이 설명했어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환율 변동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 개척은 어떻습니까? 동남아시아 쪽은 어떤가요? 태호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임원들은 새로운 회장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태호는 30년 동안 강병수 회장 곁에서 모든 회의를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경영 감각을 익혔던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호는 혼자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2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의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태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김 상무가 들어왔어요.
그는 30년 전부터 회사에서 일해온 베테랑 임원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많은 직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회장이 바뀌었으니까요. 김상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회의를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김상무가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은 30년 동안 이 회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 강병수 회장님의 정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태호의 등장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회장님, 30년 동안 진실을 모르고 지내셨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니까요. 앞으로 한성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가요? 아버지께서 평생 추구하신 가치들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강태준, 강민석 전 임원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실 건가요? 태호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그분들도 30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소중한 가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형님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회사 경영에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녁이 되어서야 태호는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문득 30년 전 처음 이 길을 달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이 길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관사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린 태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태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었어요. 강병수 회장의 49제를 맞아서 임직원들과 함께 추도식을 열기로 했거든요. 추도식이 열린 회사 대강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성그룹 직원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강병수 회장과 인연이 있었던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태호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강병수 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쌓아 올리신 한성그룹을 이어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30년 동안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한성그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후 태호는 혼자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30년 전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권력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걸 배웠어요. 태호가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혈연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강태준과 강민석은 혈연 관계는 없었지만 30년 동안 가족으로 살았고 자신은 친아들이면서도 30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는 함께 보낸 시간과 사랑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를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가족처럼 품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오랜만에 한성동 관사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걸었던 익숙한 길이었어요. 예전에는 운전기사 태호로 이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한성그룹 회장 태호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태호였고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호는 편의점에 들러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을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관사에 도착해서 태호는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우유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두렵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분명해졌거든요. 아버지, 전 화려한 회장실보다 이 소박한 관사가 더 좋아요. 태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권력보다는 가족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태호의 눈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의문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3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남겨준 사랑의 유산을 이어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성동의 밤 풍경이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태호는 이 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태호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